다양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이인철입니다. 휴가를 간 김혜민 PD 대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불자동차, 이 BMW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뭐냐? 이 제조사가 고의로 악의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부분 도입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이 제도가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BMW 사건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데요. 한국발 화재 공포에 유럽에서도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이 BMW 측이 부실한 원인 규명, 늑장 리콜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좀 더 촘촘하게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1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는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요. 이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2018년 8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터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화두를 띄웠습니다. 은산분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은행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게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 우유부단하게 방향을 틀었다라는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신 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한 안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만남도 괜찮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짧게 은산분리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산분리가 뭔지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자본, 제조업 같은 산업자본들은 사업이라는 것이 위험을 테이크하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은행은 이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은산분리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은산분리가 왜 필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을 통한 자금고화 문제가 컸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저축은행이 아니고 은행이었고 그 자금고화했던 주체가 재벌이었다면 어땠을까? 2013년에 동양경권 사태 때 역시 자금고화의 문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양증권이 아니고 동양은행이었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 한 재벌의 몰락이 아닌 금융위기, 또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으로 최소한 은행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분리시키는 규제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 교수님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우리가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굉장히 크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때 오는 사회적 편익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이 규제를 좀 풀자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한 거죠. 네. 이 교수님의 입장은 제한적인 은산분리 규제도 안 된다. 이 강력한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은산분리를 풀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네. 문 대통령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내용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터무니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께서 예시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인터넷 뱅킹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농협에서 스마트 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알리페이 같은 말씀하시는 그건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또 일부 잘 되고 있다. 또 일부는 규제 발목이 잡혀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잘 되는 게 아마 카카오뱅크를 생각하신 것이고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K뱅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은산분리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영업도 잘하고 그리고 출자 없이 출자를 통한 자본 재단을 은산분리 규제하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출자를 규제하는 은산분리의 규제 때문에 K뱅크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도 다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핀테크 4차 산업혁명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은산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은산분리의 문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의 문제와 핀테크 4차 혁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 1년 동안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 연설문을 이렇게 작성한 청와대 참모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세게 얘기하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반대측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연을 했던 건 전세대출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네. 오프라인 기존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떼오라는 서류가 엄청납니다. 네. 그걸 아마 서명하는 데만도 20-30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6분 만에 전세대출이 됐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대했던 소비자들이 대했던 은행과는 별도의 정말 우리가 발달한 IT 기술과 은행협의 결합인 핀테크의 하나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K뱅크, 카카오 이외에도 제3의 인터넷 뱅킹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인상 규제 하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2,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규제 하에서도. 지금 왜 못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고 왜 K뱅크가 안 들으냐면은 K뱅크 자체가 영업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 카카오뱅크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도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성이라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로 영업이익을 올린 부분이 어디냐면은 신용대출입니다. 가계신용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묶었고 가계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이 여기서 너무 나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거기서 상반기만 해도 40% 이상의 시장을 가져가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떡을 줬는데 K뱅크는 거기서 성장을 못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잘 하니까 은산분리 없는 상태에도 자본확충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연말쯤 가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손익경기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장을 통해서 모든 은행들이 사실 그러듯이 상장을 통해서 자본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소비자 주택담보라든지 신용대출을 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비자 금융을 할 수 있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은행권들의 경우에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죠. 이 소비자들한테 대출 금리는 많이 높게 받고요. 예금 금리는 낮게 받는 예대 마진 차로 거의 영업 이자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의 막대한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K뱅크, 카카오뱅크가 나타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금 금리를 조금이나마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이가 좀 커져야지만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 긴장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저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동의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들어오면서 은행들 금리가 좀 내려가고 한 효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효과인지 새로운 은행이 들어와서 효과인지 새로운 엔트리가 있게 되면 항상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 전문의 효과라고 꼭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산분리를 완화시켜줘야지 인터넷 전문의인이 잘 될 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를 유지하면서 세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초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출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고요. 영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보면 한 2, 3년 안에 성공하는 은행은 상장을 해서 자본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못 크는 회사들은 도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에볼루션의 과정,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양성하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외국의 사례 실증적인 면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는 이 반대 입장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어떤 상징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벌과 같은 대주주의 참여는 막되 IT 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는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재벌 대기업의 사금 고하를 막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오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논리적인 또는 실증적인 아무런 설명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로서 대선 공약을 손바닥 뒤듯이 뒤집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들 한 말을 다 입을 닦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매금융만 하도록 허용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비자 대출 시장 규모라든지 가계부채 수준을 볼 때 과연 제2,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할 여지가 있을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기업 대출 풀어주고 또 재벌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을 볼 때는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굳이 풀지 않아도 또는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핑계로 금산분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로서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기업의 사금과를 막겠다는 이 전제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번 이 규제를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공약도 지금 사과 없이 그냥 손바닥 뒤집으셨고요. 금융위원회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할 때 약속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사정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1년, 2년 있다가 똑같은 식의 사정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은산분리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것과 인터넷 전문은행, 4차 산업혁명, 핀테크는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 끼워 맞춰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 업권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초창기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 대주주들이 10개 이상의 IT 기업들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똑같은 업황 전개가 안 됩니다. 어떤 회사 주주는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지분만큼 증자가 안 되다 보니 K뱅크의 경우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터졌는데 문제는 자본 자체가 기존 은행보다 현저하게 작다 보니까 대출 상태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 증자가 안 되면 은행에 BIS 결제 비율을 맞출 수가 없고 증자가 돼야지만이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데 지금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다 보니 아니 그 영국의 예도 그렇고요. 우리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네. 그게 인과관계가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장사가 잘 되면은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증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면은 증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K뱅크고요. 네. 장사가 잘 되고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카카오뱅크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출자자들은 다들 증자에 동의해서 증자를 한 것이죠. 즉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인터넷 뱅크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매기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매기가 몇 마리가 있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매기 한두 마리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기를 2개를 넣고 지금 또 한편으로 말하는 것이 매기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매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매기 효과가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서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 은행권에 너무 이제 안이한 영업 형태가 자본은 대부분 쌓아놓고 300~400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네.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똑같습니다. 영업 방식은 예대 마진으로 하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고 예대 마진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가 예를 들어서 중금리의 중간 그룹에 있는 그 대출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대출 받은 사람은 주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의 분들이 대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원회가 말했던 중금리 정도의 소비자 타겟팅을 한다는 그 목적도 사실 달성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해묵은 안건을 내놔서 화두를 던졌는데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그 단초로 첫걸음으로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막혔어요. 또 다른 성장,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어떤 팁을 좀 주세요. 대안을. 혁신 성장을 하려면은 혁신의 기회와 유인과 금융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어요. 지금 잘못된 첫 단추를 끼고 있고 잘못된 데 정부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의 기회와 유인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회가 왜 없느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입니다. 돈 될 만한 거 다 내부 거래하고 친인척 거래 또는 가신기업하고 거래합니다. 경쟁이 없어요. 거기서 혁신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의 유행이 있으면 기술 탈취가 만연합니다.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도입해야만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인적 자본 중심의 중간재 산업이 살아나고 그래서 제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좋은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분수 효과든 낙수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엉뚱한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엉뚱한 것이 그냥 엉뚱한 것이 아니고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그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왜 해야 되는지 장단점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휴가철을 맞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도 더운데 책이나 읽으며 휴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드립니다.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이나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래스에서 1개월 이용권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망가진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시면 특가로, 아니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한다.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한 발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은 다시 한번 불이 붙는 모양새지만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것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퀴즈 나갑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은산분리, 2번 삼권분립.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순서는 생생 초대석 순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 달이 지났죠. 이 빅데이터로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는 늘 부재 중, 바쁜 사람, 주말에나 겨우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됐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엄마까지도 바깥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결국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수업때 최재원 이사 모시고 빅데이터로 본 변화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300인 이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해당되겠네요. 자,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 주 52시간이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네. 주 52시간 이상을 지금 2주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웬 역설?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그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줬다. 요즘 앞다퉈서 언론에서 방송을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여가를 찾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생계 유지 수단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변화 좀 느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분야는 약간 IT 분야 쪽이긴 한데요. 네. 사실 그전에도 이 IT 분야는 3D 업종이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또 그런 분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어요. 이쪽 분야에서는. 예. 그래서 회식이나 야근이나 휴가 같은 부분들이 물론 일을 할 때는 몰아서 많이 하긴 하지만 일을 안 할 때는 충분하게 또 휴식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좀 IT 쪽은 좀 완화가 그전부터 좀 돼 있었는데, 네. 여전히 지금 300인 이상이 되는 대기업이나 또 제조 쪽은 제가 듣기에는 좀 변화가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 IT 업종이 3D 업종이라는 데는 부인하실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만 갖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수 정권은 다소 이제 좋은 편인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어떨 때 피부로 와 느끼냐면 주말.
주말에 지금 뭐 상가를 가보면 문을 닫는 곳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팻말이 붙여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희는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면서 체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네. 상대적으로 이거 말고 또 잘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 후에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아직 뭐 안착이 됐다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6월, 7월 이 그 최근 3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5월 달은 이제 긍정 감성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감성이 약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높게 형성이 됐었다면 네. 6월부터 긍정이 51.1%라고 하는 높게 그 부정보다는 형성이 되고 있었고 시행이 된 7월부터는 58.6%라고 하는 6월보다도 한 7%포인트 더 높게 긍정 감성이 증가가 되면서 도입 이후에는 이제 기대됐던 부분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한 달이지만 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미세한 변화이긴 하지만 초기에 도입과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신호가 앞으로의 그 긍정적인 정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 한 달이긴 하지만 판단은 이르긴 한데 나타난 현상만으로 봤을 때는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이 돼요. 사실은 이게 미세한 변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2004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뭐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느냐. 우리 망한다. 우리는 일하는 이 근면한 이제 한국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식이 많았지만 정착하는데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행한 지 한두 달이지만 그 전후로 보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저도 2004년에 그 근로시간 중심에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원래 일하는 날이었는데 일을 안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그 당시는 정말 컸었죠.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놀토, 일토라 불리우면서 격주로 또 일을 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미국은 TGIF예요. Thanks God It's Friday.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사실 주말을 즐겼었는데 우린 그거를 20세기 넘어서 해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는 여론조사도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세대나 어떤 직업 특성별로 보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이 여론조사는 일단 표본 추출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 이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어떤 지역이 구분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빅데이터보다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소스 코리아에서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한 달 맞이하면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전국 1,171명을 대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뭐 이 중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대상이 한 297명 정도 있었고요. 일단 뭐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2배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아직까지 뭐 답변에 대한 유보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 반응이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 또 이번에 또 이 화이트 칼라 출신이 블루 칼라보다는 더 높게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은 여전히 이제 블루 칼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소득 감소가 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좀 신기한 게 사실 그동안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 변화를 이끄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만으로도 검색어를 통해서만으로도 전후의 변화 패턴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여론조사의 어떤 행태인 것 같은데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시행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검색어로 봤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후에 어떤 패턴 변화가 읽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 키워드라고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시행 전과 후에 나타난 키워드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시행 전에는 경제나 사회 환경이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이 됐는데 이건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연관어들을 주로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다면 시행 후에는 이 가사나 육아, 조직 개편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발현이 됐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키워드를 통해서는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어쨌든 시행 전후로는 이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성과, 대책, 임금 등이라는 그 키워드들이 시행 전보다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실제 내가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표면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처음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재원 이사님이 속하고 있는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인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각 사업장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어떤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 변화사항을 전반적인 그 삶의 질을 포함해서 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이 증가할 경우에 곧바로 이제 활용 가능하거나 직결되는 것들은 일단 당장 휴식이나 운동, 여가, 취미 같은 요런 이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이 키워드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육아나 출산까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진 않았지만 출산보다는 일단 육아에 대한 얘기들 또 소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당장 소비나 육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어쨌든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초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제 여론에 있어서의 그 향방이 좀 많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부작용에 호소하는 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만 봐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뒷자리 2612번 쓰시는 분이 IT 업계가 52시간을 지킨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IT 업계도 이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데가 있는 거죠. 네. 큰 네이버 같은 그 큰 그룹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IT 업종상 사실 시간 준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임 업체의 경우에는 게임 완판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출시하거나 임박하게 되면 몰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보상을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한 3달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면 3달 좀 쉬게 해준다라든지 IT 업종에 맞는 그런 특징들이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도 있겠죠. 네, 일단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관심도와 호감도의 관점에서 관심도도 높고 호감도가 높은 것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갈 방향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이 관심도, 호감도 많이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또 의외로 일단 내가 남은 시간에 즐기기보다는 그 나의 그 자기 개발 쪽으로 이번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문의 전화도 많이 왔다는 그런 얘기들도 보여지고 있었고 일단 당장 여가나 운동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곤 있었는데 일단 임금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육아는 높아졌지만 또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건 주 52시간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들도 출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출산은 또 교육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하고도 네. 같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소득 감소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투잡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 남은 시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일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었어요. 사실 정부가 원하는 건 정말 이 소득이 줄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자리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정말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 많이 하는 일벌레라는 게 과거에는 워커홀릭이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휴가가 보장된 조금 소득이 좀 적더라도 이런 이제 여가를 보내자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뭐 제각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빅데이터 상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어떤 방식으로 좀 표출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근무 시간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직원들이 어떤 회사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하진 않는데 사실 담배를 피시는 분들 또 커피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52시간이라는 시간 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 월요일 오전 시간에 온라인 카드 쇼핑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에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월요일 오전에 꼭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월요일 오후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6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탄력 근무제가 보편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대기업 중심으로는 금요일 날 4시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금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금요일이 이제 주말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력 근무제의 이제 출근 시간도 달라지고 퇴근 시간도 달라지면서 우리 출근 대란이라든지 퇴근에 대한 얘기들도 예전하고는 좀 많은 변화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사실은 지금은 대기업 이상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1, 2년 이후에는 차츰차츰 그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역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변화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게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빅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역시 소득 감소 외에도 이 추가 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추가 근로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해결하라라는 그런 일자리 창출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일을 안 하고 말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일을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담이 생기면서요. 또 일시적으로는 이 정규직보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분야에선 또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 이런 이제 이 혼란이 조금 좀 정착이 돼서 소득은 줄이고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이 부분까지 이르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남편 얼마 버니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너 작년에 너희 남편 휴가 며칠 썼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휴가 쪽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맞추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이제 사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근로시간 단축이 남긴 어떤 숙제에 대한 답도 힌트를 줄 것 같은데요.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을 좀 짚어주세요. 현재로서는 바로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덜 먹겠다, 뭐 덜 소비하겠다로 가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추가적인 일이라든지 뭐 투잡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추가적인 그 정부의 대책 그리고 보완해야 할 때 방안들이 앞으로도 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들,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면 어떤 트렌드를 좀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이 되면 정부의 취지대로 입법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어떤 나타난 빅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부작용이 좀 더 클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측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번에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네.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과로 노동 또 장시간 근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이런 그 근로 시간에 대해 많은 국민들, 직장인들이 예민하게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과로 사회에 있다라는 게 분명히 이번에 조사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삶의 질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 제도의 그 사각지대 또 편법적으로 이제 계속 일을 시키는 또 이런 분야, 또 소득 감소로 이 생계에 또 직격탄을 맞는 계층, 이런 쪽에서의 후속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분명히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는 주 52시간 이 근로시간 단축과 또 최저임금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잘 현재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최저임금 인상도 지난해, 올해, 내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이제 큰 폭의 인상이 실행이 되고, 여기다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왜곡되게 많이 홍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많지는 않지만 네. 이 그 저녁 시간대에 비어 있는 상가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네네. 이게 모든 것을 대변하는구나라고 착각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게 업황과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현황, 경제 상황이 좋냐 안 좋느냐 뭐 이런 거에 또 많이 지금 또 휴가 기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데 네. 사실 통신 데이터, 카드 데이터만 잘 활용이 되면 6시 이후에 통신 데이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또 카드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회사 주변의 카드 매출은 줄었지만 그분들이 또 집에 안 가시거든요. 어디 다른 데 가셔서 분명히 또 소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또 어떤 카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그런 밸런스가 분명히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 달 빅데이터로 반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은산분리 1번이었죠. 뒷자리 지금 1171번 쓰신 분이 1번입니다. 서울대 교수님께서 반대하는 내용과 사회자님께서 중립을 마치기 위한 찬성 입장 대변이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유익했던 생생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3245번 쓰시는 분은 규제 혁신도 좋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오빠, 어느 규제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 엄청 잘하시는 일도 많다고 봅니다. 다들 국민들에게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고 감사를 아는 분들께 이 너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어디서 끈을 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 드림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써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4867번 쓰시는 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수출이나 생산 같은 국가적 경쟁력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줄여서 여가, 해외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조금 비생산적인
개별적 경제의 축으로 이동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자, 당첨되신 분들 저희 제작팀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안방만인 김혜민 PD가 휴가를 가서 내일부터 돌아와 다시 진행을 맡습니다. 저는 다시 청취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주일 남짓 행복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